죽은 자의 녹취록 미스다 신조. 일본 공포문학 작가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미스다 신조의 책이다. 이 책은 총 6편의 단편이 담겨있다. 토속적인 민간 신앙과 공포 그리고 추리가 잘 섞인 흥미로운 단편들이 읽는 내내 무서움을 주는 작품들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작가 미스다와 소설 스바루의 편집자인 도키토 미나미가 잡지에 소설을 게재하기 위해 작가 미스다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소설 스바루의 2013년 3월호의 호러소설 특집을 싣기 위해 편집자 도키토는 미스다와 미팅을 한다. 그리고 작가가 미리 써놓은 6편의 작품들 사이사이에 도키토의 특이한 경험담을 삽입해서 잡지에 소설을 싣기로 한다. 6편의 단편 소설과 각 단편들 사이에 도키토와 사라진 기류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소설이 시작된다. 죽은 자의 테이프 녹취록. 미스다가 작가가 되기 전에 편집자로 근무할 때 그는 하고 싶은 기획이 있었다. 민속학, 건축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같은 분야 속에 숨어있는 괴이한 것을 끄집어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때 기류 요시히코라는 작가를 소개받는다. 그는 미스다보다 5살이 많은 전직 편집자 출신의 작가였다. 기류에 호기심이 생긴 작가는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아 만난다. 그리고 그로부터 독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카세트 테이프에 육성을 남긴 것들을 수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려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책을 미스다가 맡아주었으면 하고 그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려면 샘플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니 기류는 차일피일 미루며 샘플을 보내주지 않아 미스다는 그에게 2주에 한두 번씩 연락을 하며 샘플을 요청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그에게 3편의 테이프 녹취록의 원고가 배달된다. 3편의 원고를 읽은 후 미스다는 기류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미스다가 그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한 이유는 원고의 내용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원고를 작성한 편집자의 뒷이야기에 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녹취 테이프를 듣고 정신상태가 이상해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런 자살자의 녹음 테이프를 기류는 수십 개를 들었기 때문에 기류의 상태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작가는 기류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이 전혀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에게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인의 이름이 물에 번져서 보이지 않는 소포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하니 기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어느 폐허가 된 건물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듣고 있을 작가를 향해 자네라고 말하며 미스다를 지정해서 녹음을 한 음성을 듣다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재생을 멈추고 그 테이프를 자료 보관용 캐비닛 안에 던져 넣었다. 한동안 작가는 그 테이프의 존재를 잊고 지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는 기류에 대해 사람들에게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기류는 행방이 묘연했고 그렇게 연말이 되었다. 캐비닛을 정리하던 작가가 기류가 보냈던 테이프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테이프에는 얼룩얼룩 곰팡이가 끼어 있었고 작가는 그것을 비닐 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빈집을 지키던 밤. 대학교에 입학한 마이코는 동아리 활동으로 문예부에 들어갔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동아리에 적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미 졸업을 한 선배라며 문예부에 찾아온 여자가 있었다. 오다길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 여자는 문예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관심이 있냐고 물었고 이 얘기에 마이코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다길이는 마이코를 데리고 학생식당으로 가서 캔커피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래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던 친구가 몸이 아파서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모교에 찾아왔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집에 나이가 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하룻밤만 머물러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집의 주인도 같은 학교 졸업생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의 내용은 졸업한 선배 부부의 집에 나이 많은 백모가 계시는데 백모님은 자기 방에서만 계시므로 따로 시중을 들 필요는 없고 부부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다음 날까지 집을 봐주면 된다고 했다. 집을 봐주면서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오다기리는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찾아가라며 주소를 적어주었다. 집주인은 하카마야 미스노부 하카마야 히나코 부부였다. 다음날 마이코는 3시경에 자취방을 나섰다. 요코하마의 다타센 아키역에 내려오다 기리가 그려준 약도를 보며 걸었다. 신도시라 인적 없는 길을 걸어 드디어 하카마야 저택 앞에 도착했다. 저택을 올려다보니 3층의 한 방의 커튼 뒤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그 백모라는 분이겠지 하고 마이코는 생각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러 이름을 밝혔다.
문이 열리고 현관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현관에 도착했다. 현관에는 그 집의 남편인 미스 노부가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미스 노부는 오는 길은 어땠냐고 물었다. 마이코는 약간 무서웠다고 말하자 미스 노부가 작년 가을에 산책로 근처 공원에서 토막난 사체가 발견되었다며 사체는 두 다리를 벌린 채 절단된 두 팔을 몸통 위에 가로로 얹어둔 상태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다. 미스 노부가 살인 사건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던 그때 차를 담은 카트를 끌고 그의 아내인 히나코가 나타났다. 대단한 미녀인 그녀를 보고 마이코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부부는 개인적인 일로 각자 외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스 노부는 집에 백모님이 계실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백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백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백모님은 3층에 자신의 방에만 계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3층의 부엌과 냉장고 그리고 욕실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단 3층 백모님 방 옆에 있는 계단을 지날 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미스 노부는 3층에 마련된 영화 감상실과 도서실 등을 안내해 주었다. 남편 미스 노부가 잠시 집 밖으로 외출을 준비하러 자리를 비우자 부인 히나코가 마이코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백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남편은 도저히 백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말했다. 잠시 나갔던 미스 노부가 돌아오자 둘은 마이코에게 집을 맡기고 외출을 나갔다. 마이코는 두 부부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두 사람은 계단의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다녔다. 두 부부의 특이한 습관인가 하고 넘어갔다. 두 부부가 나가고 집에는 이제 마이코 혼자만 남았다. 심심해진 마이코는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안에서 냉동 피자를 꺼내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거실로 가져와 TV를 보면서 피자를 먹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정적이 신경 쓰였다. 그때 위층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다. 혼자 있는 집인데 소리가 나다니 이상했다. 텔레비전을 끄고 도서실로 갔다. 소설책을 골라 조금 읽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그녀는 영화관으로 갔다. 그녀가 영화관으로 가는 길에 2층 복도를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울리는 소리라 생각하고 그녀는 영화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두 편의 영화를 내리 시청하니 시간은 밤 11시가 지나 있었다.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위층에서 또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에 그녀는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은 특이하게 아치 형태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2층 복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3층까지 올라가 백모의 방문을 보았다. 3층 복도도 역시 아치형으로 장식되어 있고 백모의 방문도 아치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이 집은 문부터 건물 3층에 있는 백모의 방까지 방문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문 앞에 선 마이코는 귀를 대고 문 너머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조용했다. 이번에는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았다. 돌아가지 않았다. 잠겨있는 방문에 그녀는 안도했다. 3층에 올라간 김에 옥상으로 올라가 집 주위를 둘러보았다. 탑에서 내려 층계참에서 철제 계단에 발을 내딛는데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분명히 불을 켜둔 채 올라왔었는데 누군가 불을 꺼둔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점점 적응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두운 3층 복도 끝에 있는 백모방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고 말았다. 조금씩 열리는 문의 안쪽으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잠옷 위에 입은 여성용 가운 같은 것을 걸친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이 반쯤 열린 그때 마이코는 후다닥 뛰어 계단을 내려갔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뛰어가 계속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뛰어 내려갔다. 그때 뒤에서 쿵쿵거리며 그것도 계단을 타고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1층으로 굴러떨어진 그녀가 몸을 피하자 뒤따라 뛰어오던 그것도 1층으로 굴러떨어졌다. 마이코가 그것을 바라보니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번쩍이는 눈동자로 마이코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마이코는 현관으로 뛰었다. 현관문의 체인을 풀고 밖으로 뛰었다. 죽어라 뛰어서 여기 보이는 곳까지 달리자 택시가 한 대 서 있었다. 그녀는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대로 자취방으로 도망쳤다. 집에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샌 그녀에게 하카마야가에서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 상자 안에는 가방과 그녀가 놓고 온 의복 그리고 약속했던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 한동안 그녀는 이 일을 떠올리지 않았고 그렇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의 여름방학에 그녀는 친구와 어느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일이 떠올랐다. 신사의 입구에는 아치 모양의 기둥 문인 도리가 있는데
그때 그 집의 아치 장식은 어쩌면 백모를 모시는 신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공원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사체의 모양도 다리가 아치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다. 3층 방에서 나온 그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연히 모인 네 사람. 오쿠야마 가스야는 S역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서 겨우 도착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른 가쿠 마사노부를 찾아보았다. 산악 트레킹을 주최한 가쿠는 약속이 칼 같은 사람이라 그가 늦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스이는 폰을 꺼내 혹시 연락이 와 있는지 확인하니 가쿠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전파가 불안정한 곳에서 녹음을 했는지 말이 끊기고 잘 들리지 않았다. 끊겨서 들리기는 했지만 대충 내용은 자신은 못 가니까 가스야가 리더가 되어 트래킹을 진행하라는 얘기였다. 그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3명의 남녀가 가스야의 주변으로 모였다. 긴 머리의 청초한 여성이 마리 미사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체격이 좋은 남자가 시라미네 아키히코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조용히 있던 작은 몸집의 남자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자 그는 자신을 야마이 쇼조라고 소개했다. 아키히코가 미리 사둔표를 꺼내 네 사람은 열차에 올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네가이 산이었다. 가쿠가 직접 그린 약도를 참고해서 네 사람은 산을 올랐다. 가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쿠에게 무언가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자 마리가 사흘 전에 이메일을 받은 것이 있다며 핸드폰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흘 전에 온 이메일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추가된 내용에는 가쿠가 산에서 산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루트를 발견했다고 했다. 예쁜 돌들을 사람 수만큼 챙겨놨다고도 써 있었다. 지도에 7부 능선 정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 그들은 점심을 먹을 곳을 찾아보았다. 그때 마리가 가쿠가 이메일에 밝힌 그 새로운 루트를 발견했다. 덤불을 덮개처럼 길을 막아놓은 것을 걷어 치우자 다른 길이 나타났다. 그 길로 걸어가니 크고 넓은 바위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가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건 가쿠씨의 발자국으로 보였다. 그 길을 따라 걸으니 점심을 먹기 딱 좋은 바위가 나타났다. 거기서 모두 점심을 먹고 난 뒤 마리가 무언가를 또 발견했다. 크기가 계란 모양의 예쁜 돌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돌은 딱 3개뿐이었다. 마리와 오쿠야마가 하나씩 집어들자 하나 남은 돌을 두고 가스야는 내키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그때 쇼조가 그 돌을 집어들고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받으세요. 가스야는 싫다고 말했지만 쇼조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받으라고 했다. 여러 번 거절했으나 쇼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가스야가 그 돌을 받아 들고 트레킹을 계속했다. 정상에 도착한 후 고쿠지초 신사에 참배를 하는데 쇼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미사키 마리와 시라미네 아키히코도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다. 가스야는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았다. 아무래도 이번 산행은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아 가스야는 두 사람의 손에서 달걀 모양의 돌을 빼앗아 자신의 돌과 함께 산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하산하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산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때 가스야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서둘러 배낭을 뒤져보았더니 아까 던져버렸던 자신의 계란 돌이 들어있었다. 다시 그 돌을 집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다른 두 사람의 가방에도 계란 돌이 돌아와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는 묻지 못했다. 역에 도착해 그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주 가스야에게 두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내용은 네가이 산에 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자 뒤에는 다음 문장이 붙어 있었다. 야마이 쇼조 군이 안내해 줄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기묘하고 무서운 6편의 이야기들과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기류와 토키토와의 이야기들이 현실감을 주며 더욱 공포감을 준다. 공포문학을 좋아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이다.